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다작의 5분 한류학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다작의 5분 한류학 교실 제27강 한류 문화로 땅 따먹기 놀이와 문화 컨텐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놀이와 문화 컨텐츠의 정의, 기원, 커뮤니케이션 구조, 본질을 이야기했고, 오늘은 놀이와 문화 컨텐츠의 분류, 특성, 기능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놀이와의 비교를 통해서 문화 컨텐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문화 컨텐츠는 한류가 낳은 신개념입니다. 동시에 한류를 낳은 한류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근본에 대한 이해는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갈망하는 한류의 영원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놀이는 규칙과 탈규칙, 의지와 탈의지의 관계에 의해서 경쟁놀이, 모방놀이, 현기증놀이, 우연놀이로 구분을 합니다. 바둑, 체스, 장기, 가위바위보와 같은 놀이는 규칙과 의지가 작동하는 경쟁놀이입니다. 예를 들어 가위바위보에는 가위는 바위한테 지고 바위는 보한테 지는 규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놀이 참여자들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의지를 불태웁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낼까 눈치를 살피며 머릿속으로 복잡한 셈을 합니다. 소꿉장난, 가면, 무도회 같은 놀이는 의지와 탈규칙이 작동하는 모방놀이입니다. 예를 들어 소꿉장난에는 엄마, 아빠 놀이를 하고 싶다는 놀이 참여자의 의지가 작동합니다. 그러나 경쟁놀이와 같이 명확하게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더 많으니까 아빠하고 나이가 조금 더 어리니까 엄마 해야 한다는 식의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네, 회전목마, 롤러코스터 같은 놀이는 탈규칙과 탈의지가 작동하는 현기증 놀이입니다. 예를 들어 롤러코스터는 놀이 참여자가 기구에 몸을 맡기고 기구의 움직임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지러움을 느끼고 또 그것을 즐기는 놀이입니다. 놀이자에게 어떤 규칙이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놀이자의 의지에 따라 어지러움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룰렛 게임, 주사위 던지기 같은 놀이는 탈의지, 규칙이 작동하는 우연 놀이입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 던지기는 놀이자의 의지에 따라 점의 개수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사위 던지기 놀이에는 규칙이 존재합니다. 윗면에 나온 점의 개수가 많은 사람이 놀이에서 이긴다는 것이죠. 경쟁놀이는 아곤, 모방놀이는 미미크리, 현기증놀이는 일링크스, 우연놀이는 알레아라고도 합니다. 문화 컨텐츠의 분류는 기본 구성 요소인 주체와 객체, 다시 말해 서비스의 생산자와 이를 즐기고 소비하는 소비 주체가 어떤 형식으로 만나는가에 따라서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 문화 컨텐츠와 non face to face, 비대면 문화 컨텐츠로 구분합니다. 대면 문화 컨텐츠는 주체와 객체가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만나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 안에서 직접 상호 교감을 나누는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를 취하는 문화 상품입니다. 연극, 오페라, 무용, 콘서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비대면 문화 컨텐츠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와 이를 제공받는 객체가 TV와 같은 중간 미디어를 통해서 상호 간접 교감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를 취하는 문화 상품입니다.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통해 즐기는 온라인 게임도 이에 해당합니다. 분류상에서 볼 때 놀이와 문화 컨텐츠의 유비점과 차이점은 기본 구성 요소인 주체와 객체 측면,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놀이는 주체들만의 행위입니다. 놀이자는 서비스의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 중심의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문화 콘텐츠는 주체와 객체가 어떤 형태, 어떤 형식으로 만나는가에 따라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구분합니다. 놀이가 갖고 있지 않은 비대면 형식을 문화 콘텐츠는 취하고 있습니다. 놀이는 호이즌가가 이야기하듯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것은 놀이가 대면이기 때문이죠. 문화 콘텐츠 또한 대면 문화 콘텐츠의 경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정해진 그 시간, 그 장소에 가지 않으면 연극, 무용, 오페라를 볼 수 없는 것이죠. 놀이는 6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자유롭다. 놀이자들이 놀이의 환경이나 소재를 자유롭게 정합니다. 놀이의 전개와 결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픈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유롭게 놀이자들이 이야기와 결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비일상성입니다. 놀이는 일상생활과 분리된 활동입니다. 놀이는 일상의 모방입니다. 일상의 삶과는 다릅니다. 일시적이지만 일상생활의 영역과 분리됩니다. 셋째와 넷째, 가장과 분장입니다. 놀이는 허구적인 활동입니다. 가장이죠. 놀이자들도 자신들의 행위가 허구적이고 비일상적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놀이를 합니다. 또 허구이기 때문에 분장이 필요합니다. 소꿉놀이에서 엄마 역을 하는 아이는 일상의 엄마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에 스카프를 맵니다. 이것이 바로 분장이죠. 다섯째, 한정성입니다. 놀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이기 때문이죠. 놀이자들이 인정하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만 놀이는 이루어집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결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얘야 밥 먹어라 하고 부르면 그것으로 놀이는 끝이 납니다. 여섯째, 질서입니다. 놀이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고유한 질서가 존재합니다. 놀이의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배타적 규율이 있습니다. 놀이는 자체적으로 발생한 내재적 질서를 강요합니다. 놀이는 규칙에 의해 지배됩니다. 소꿉놀이에서 아빠를 하면 놀이가 끝날 때까지 아빠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다가 아빠 하기 싫다고 마음대로 역할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부엌, 여기가 안방이라고 놀이 공간을 설정했으면 놀이를 하는 동안 그 정해진 공간을 부엌과 안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부엌을 안방처럼, 안방을 부엌처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소꿉놀이의 질서입니다. 놀이는 이렇게 내재적 질서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그림은 문화 콘텐츠의 4가지 특성을 보여줍니다. 상업성, 대중성, 오락성, 창조성. 오른쪽 화살표는 창조성에서 상업성을 지향하는 문화 콘텐츠의 특성을 보여주고, 왼쪽 화살표는 이와 반대로 창조성을 지향하는 순수 예술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상업성은 문화 콘텐츠가 추구하는 지고의 선, 슈퍼 오브젝티브, 초목표입니다. 서비스는 재화를 창출하는 가치이자 상품입니다. 객체의 보상을 담보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화를 창출하지 못하는 것은 문화 콘텐츠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상업성은 대중성을 전제로 합니다. 대중성은 상업성의 근간입니다. 문화 콘텐츠는 객체, 즉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대중들의 폭넓은 지지 속에서 상업성은 구현됩니다. 자, 그렇다면 대중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 근현대사에서 한때는 대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몹시 불편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파시즘과 마크시즘에서 대중이라는 단어를 너무 즐겨 썼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학에서의 대중은 지배자의 심볼 조작에 의해 쉽게 움직이는 비조직 집단으로 정의됩니다.
우민 정치의 대상으로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는 비합리적 존재로 인식합니다. 파시즘은 불평등주의에 기초합니다. 세상을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파악합니다. 지배는 엘리트 계층이 맡고 대중은 엘리트 집단에 의해 지배되는 복종하는 존재로서 인식합니다. 막시즘에서는 대중을 사회 변혁의 주체,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참 화려하고 근사하죠? 선동적인 느낌도 나고요. 자, 대중의 사전적 정의는 현대 산업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입니다. 수동적, 감정적, 비합리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정의합니다. 문화 콘텐츠에서 이야기하는 대중은 파시즘과 막시즘 같은 특정 이데올로기가 주장하는 그런 대중이 아니라 지위, 계급, 직업, 학력, 재산 같은 일반 사회적 속성을 초월한 불특정 다수의 비조직 집단을 칭합니다. 대중성은 상업성의 근간이고 오락성에 기초합니다. 오락이란 몸의 피로를 풀고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게임, 노래, 춤 등을 하거나 보며 즐기는 일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갖습니다. 서비스, 즉 문화 콘텐츠는 객체인 소비 주체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풍부한 볼거리, 재미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오락성이 결여되면 문화 콘텐츠가 추구하는 상업성, 재화 창출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죠. 오락성은 예술적 창조성을 전제로 합니다. 예술적 창조성은 문화상품인 문화 콘텐츠가 갖추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창조성이 결여된 오락성은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고 오락성이 결여된 문화 콘텐츠는 대중성을 잃게 됩니다. 대중성을 잃은 문화 콘텐츠는 상업성을 결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상업성은 대중성을 전제로 하고 대중성은 오락성을 전제로 하고 오락성은 예술적 창조성에 기반을 둡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놀이와 문화 콘텐츠의 특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 사이의 유비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또 무엇일까? 문화 콘텐츠의 네 가지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업성입니다. 로제 카이와의 주장처럼 놀이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재화를 만들어내지도 않으며 업적을 낳지도 않는다. 본질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놀이는 이처럼 상업성과 전혀 관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문화 콘텐츠는 재화 창출을 지고의 가치, 선으로 인식합니다. 재미가 없으면 놀이가 아니라고 하듯이 재화 창출을 하지 못하면 문화 콘텐츠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상업성은 문화 콘텐츠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다음은 대중성입니다. 놀이는 대중성과 무관합니다. 재화를 만들어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문화 콘텐츠의 주체는 재화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체에게 재화 창출은 지고의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는 대중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본질적인 관계입니다. 오락성입니다. 놀이에 참여하는 놀이의 주체들은 놀이를 통해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 주체, 즉 객체들 또한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놀이의 주체와 문화 콘텐츠의 객체는 추구하는 목표, 목적이 같습니다. 이에 반해 문화 콘텐츠의 생산 주체들은 상업적 가치 창출을 추구합니다. 창조성입니다. 놀이는 일상의 모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창조성을 강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 콘텐츠는 소비 주체, 즉 객체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그 서비스가 객체들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을 만족시킬 만한 창조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성은 문화 콘텐츠의 근간입니다. 오락성, 대중성, 상업성을 있게 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놀이와 문화 콘텐츠의 기능입니다. 놀이는 놀이자 개인에게는 카타르시스를 통한 정신 및 신체적 발달, 사회성 향상,
지적 발달, 문제 해결 능력 함양 등의 기능을 합니다. 놀이하는 집단에게는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고 놀이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이와 문화 콘텐츠의 개념적 혼선이 드러납니다. 이 표는 로제 카이와가 그해져서 놀이와 인간에서 놀이의 분류 유형에 속하는 놀이의 예를 제시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빨간 글씨로 표기된 놀이들이 개념적 혼선을 가질 수 있는 놀이들입니다. 먼저 맨 왼쪽에 있는 아군 유형을 보실까요? 육상 경기, 권투, 당구, 펜싱, 축구, 체스 등 스포츠 경기 전반이 경쟁 놀이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카이와는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념적 정의에 입각해서 놀이와 문화 콘텐츠를 구분하는 첫 번째 조건은 주체와 객체라는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주체와 객체를 가지고 있으면 문화 콘텐츠, 주체만 가지고 있으면 놀이입니다. 이에 근거할 때 위에 열거한 스포츠 경기들은 시합, 경쟁하는 선수,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있고 이를 보고 즐기는 관중이라는 서비스의 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스포츠 경기들은 놀이가 될 수 없습니다. 부언하자면 똑같은 축구 시합이라고 해도 아빠들이 이른 아침 집 근처 학교 운동장에서 하는 조기 축구 시합의 경우는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체들끼리 건강을 위해 하는 경쟁 행위니까요. 보고 즐기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객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 놀이인 아군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수들, 서비스의 주체와 이들의 경기를 보기 위해 스타디움에 모인 서비스를 보고 즐기려는 관중, 즉 객체들, 이들 앞에서 펼쳐지는 축구 경기는 놀이가 아니라 문화 콘텐츠입니다. 주체와 객체가 모두 존재하니까요. 여기에 더해 스타디움에 들어올 때 서비스의 대상인 관중들은 입장료를 내므로써 주체들은 상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완벽한 문화 콘텐츠가 되는 것이죠. 미미크리입니다. 로제 카이와는 연극, 공연 예술 전반을 미미크리, 모방의 영역에 속하는 놀이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축구 시합과 같은 기준에서 볼 때 연극이나 뮤지컬, 오페라, 무용 같은 공연 예술을 놀이로 규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와 이를 보고 즐기는 객체가 공연 예술에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전통 문화 가운데 길놀이, 농악놀이처럼 놀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화 형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놀이, 농악놀이가 정말 놀이일까 하는 거죠. 문화 콘텐츠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놀이라는 말이 쓰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를 방법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시대가 밈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탄생시켰듯이 시대가 문화 콘텐츠라는 새로운 단어를 등장시킨 지금의 시점에서 볼 때 비록 놀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은 길놀이, 농악놀이는 분명 놀이가 아니라 문화 콘텐츠입니다. 서비스하는 주체가 있고 이를 보고 즐기는 객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의 기능 가운데 개인이 아닌 집단이 하는 기능, 즉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한다는 기능은 지금 시점에서는 놀이보다는 문화 콘텐츠의 기능에 부합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 본질적 기능과 본질적 기능에서 분리된 파생적 기능, 즉 수익 창출 기능으로 범주화가 가능합니다. 본질적 기능은 다시 내적 기능과 외적 기능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내적 기능이란 놀이의 개인과 관련된 기능, 다시 말해 카타르시스를 통한 정신 및 신체적 발달, 사회성 향상, 지적 발달, 문제 해결 능력 함양 등의 기능과 유사한 기능입니다. 자기정화, 레크레이션, 자기개발, 자실현 기능 등을 문화 콘텐츠의 내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문화 콘텐츠의 외적 기능은
놀이의 집단과 관련된 기능, 다시 말해 공동체 유지와 발전에 기여한다는 기능과 유사합니다. 바로 사회통합기능, 인류통합기능입니다. 스포츠는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 가운데 하나입니다. 스타디움 현장에서 서비스 주체인 선수와 소비 주체인 관중이 직접 만나서 이루어지는 대면 문화 콘텐츠를 기본으로 하면서 동시에 TV 중계와 같은 미디어를 통한 non-face-to-face, 비대면 문화 콘텐츠로 범주화되기도 합니다. 이 화면의 오른쪽 사진은 2002 한일 월드컵 때 시청 앞에 모여 응원하는 수십만 붉은 악마들의 모습입니다. 스포츠라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전 국민이 하나로 뭉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문화 콘텐츠의 외적 기능, 사회 통합 기능입니다. 꼭 20년 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2002 한일 월드컵 4강전 독일팀과의 경기가 있던 날입니다. 학교를 일찍 파하고 서둘러 집에 온 저희 아이가 태극기 어딨어? 하고 찾더니 마치 배트맨처럼 태극기를 어깨에 메고 길게 늘어뜨리고는 친구들과 함께 동네 거리에서 대한민국을 외치고 거리에 있는 가게나 음식점 문을 열고는 그 안에 계신 일면식도 없는 어른들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감격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있던 홍대 앞에서는 긴 경적 소리를 내며 태극기를 단 크고 작은 차량들이 떼를 지어다니고 차에 탄 붉은 악마들은 온몸을 차창 밖으로 내놓고는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마치 파리로 해방을 맞은 것처럼 사람들은 눈만 마주쳐도 아는 사람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서로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이보다 더 귀한 사회통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문화 콘텐츠의 본질적 기능 가운데 하나인 외적 기능입니다. 문화 콘텐츠는 사회 통합뿐만 아니라 인류 통합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가 그렇고 올림픽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K-팝, 드라마, 심지어 나이 드신 어른들이 가까이 하기 어려운 다중 접속 역할 수행 온라인 게임이라고 불리는 MMORPG, Massively Multiplayer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까지도 인류 통합에 기여합니다. MMORPG는 특히 문화 콘텐츠의 객객 커뮤니케이션, 다시 말해 유저와 유저,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아주 특별한 문화 콘텐츠입니다. 일반적인 사회적 속성을 초월하고 지역과 인종, 나이와 성별, 나라와 민족의 벽을 넘어 즉시적으로 객객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MMORPG의 이 같은 특성은 인류 통합의 동력으로 작동합니다. 본질적 기능에서 분리된 파생적 기능은 문화 콘텐츠의 수익 창출 기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수익 창출 기능이 본질적 기능에서 분리돼 나왔을까요? 고대 그리스 시대 연극도 객체인 관객들로부터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이는 곧 서비스 주체들의 수익 창출이 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런 수입이 예인들의 삶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해서 항상 예인들은 동서양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왕이나 귀족, 양반들의 후원을 받으며 그 명맥을 유지해 옵니다. 조선시대 명창 소리꾼들도 대개는 양반들의 후원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이처럼 수익 창출 기능이 미미했기 때문에 본질적 기능의 일부로 속해 있었던 것이고 이를 별도로 다룰 만한 가치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2000년 이후 드라마를 메인스트림으로 하는 1차 한류 시대의 확산 시기, 한류가 아시아 전역으로 시장을 확대해가면서 문화 콘텐츠의 산업 경제적 가치 창출 기능이 급팽창을 했고 이제 더 이상 본질적 기능 내에 그대로 둘 수 없는 규모의 크기가 됩니다. 문화 산업적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배우 한 사람, 가수 한 사람이 움직이는 1인 기업이 되는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이 온 것입니다. 해서 2006년 문화 콘텐츠 개론을 집필하면서 수익 창출 기능을 본질적 기능에서 분리해서 파생적 기능으로 독립을 시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능면에서 놀이와 문화 콘텐츠는 어떤 유비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을까요? 먼저 본질적 기능입니다. 놀이는 놀이의 주체, 개인들이 카타르시스를 통한 정신 및 신체적 발달, 사회성 향상, 지적 발달, 문제 해결 능력의 함양 등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런 측면에서 개인에 대한 놀이의 기능은 문화 콘텐츠의 본질적 기능, 그 가운데서도 내적 기능과 유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이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놀이가 참여 집단에게 공동체의 유지와 발달에 기여하게 한다는 주장은 놀이와 문화 콘텐츠의 개념적 혼선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예전에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개념의 신조어 문화 콘텐츠라는 단어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파생적 기능, 수익 창출 기능입니다. 로제 카이와의 말처럼 놀이는 재화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문화 콘텐츠는 서비스 상품입니다. 재화를 창출합니다. 재화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문화 콘텐츠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놀이와 문화 콘텐츠가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놀이와 문화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놀이와 문화 콘텐츠가 기원,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와 본질, 분류, 특성, 기능 등 면에서 여러 가지 유비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 놀이를 문화 콘텐츠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문화 콘텐츠의 기본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인 객체가 놀이에 개입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이도 멋진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한류 문화로 땅 따먹기에 새로운 무기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제28강에서는 한류 문화로 땅 따먹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던지는 한류사적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은 외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류이즘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류토피아, 그리고 다 함께 위하여 아셨죠? 자, 한류이즘과 한류토피아를 위하여. 자,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한 주간 되세요. 더위 잘 피하시고요.